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한유진입니다. 네, 이남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지금쯤 자소서를 쓰는 분들은 없겠죠. 그동안 자소서 정말 열심히 쓰셨을 텐데 입사 후 포부를 묻는 항목을 또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함께 커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기도 한데 그 이면에는 너무 큰 원대한 포부를 쓰면은 이게 우리 회사에 와서 조기 퇴사할 수도 있다.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조기 퇴사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또 점검해 보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능력과 노력을 기여할 것인지 쓰되 직무에 대해서 막연하게 쓰진 않았는지 또는 무리한 계획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썼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혹시 자신을 그렇게 쓰지 않았는지 지금 잡정보센터 신청하고 계신 취준생 여러분들 빨리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자소서에 대한 정보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취준생들을 위해서 더욱더 알찬 소식, 선물 보따리처럼 하나하나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자, 그러면 4월의 첫날 4월 1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라면 탈락의 고배의 쓴맛도 달달함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공채 승리를 위해서 합격 꿀팁을 전해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취업 컨설팅계의 허니보이,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컨설턴트, 그리고 핵심 포인트만 쏙쏙 골라주실 센 언니, 커리어 컬리지의 이철원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철원 컨설턴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니보이 마민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4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만우절을 맞아서 이름을 좀 바꿔서 해봤는데 이처럼 쌤께서는 이제 센 캐릭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센 캐릭터를 맡게 된 소감이 좀 어떠신지. 평소에 하던 톤과 다르게 좀 세게 하려고 하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입사 포부나 아니면 지원 동기 오늘 한번 좀 핵심만 콕 찔러서 한번 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는 네. 각오로 좀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좋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달달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네. 달달하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럼요. 오늘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허니보이로 거듭나겠습니다. 허니 거리네요. 허니 죄송합니다. 제가 순식간에 성을 바꿀 수는 없어서요. 그냥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어떤 기업을 다뤄주실지 센 오빠, 센 오빠 이처럼 컨설턴트님 어떤 기업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그 금호 아시아나 그룹 중에서도요, 그 항공 계열로 굉장히 유명한 3개사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에어 부산, 에어 서울 이 세 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인데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취준생들한테 실제로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달달하게. 네. 네, 정말 많은 친구들에게 쉽지 않네요. 정말 많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항공 계열 같은 경우는 뭐 직무의 우선순위도 있지만은 오히려 산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산업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뭐 관련 공기업이라든지 인턴이라든지 뭐 이쪽 산업 분야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크고요. 그리고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기업이나 산업이나 그 분위기나 아우라를 굉장히 많이 파악을 요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산업이랑 기업에 대한 이해를 좀 필요로 하고요. 전공으로 봤을 때는 메카닉이나 뭐 정비나 관광, 항공처럼 특수한 학과 친구들도 많지만 경영이나 어학 계열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다른 개인의 선호도나 관심도에 따르면 해외 여행이나 특히나 뭐 좀 항공 계열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자, 달달하게 해주시네요. 그래서. 마지막 쉽지 않네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게 눈이 선해지고 되게 갑자기 나긋나긋해졌어요. 실제로 이게 채용 전공이 상관없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그 공고를 이따가 곧 보겠지만 전공 무관인 그 직무도 있고요. 근데 다만 좀 전공이 꼭 필요한 전공 지식을 요구하는 직무들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지원하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항공사 취업을 꿈꾸고 계신 취준생분들에게 합격의 날개를 달아드리는 시간인데요. 갑자기 훅 작아진 남유진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공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아진 남유진입니다. 네,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하늘 위의 대사관입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서 채용을 시작을 했는데요. 평소에 항공사를 꿈꾸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채용 공고부터 살펴보시죠. 네, 일단 아시아나 항공 내에서는 일반직과 서비스직, 항공기술직, 운항관리직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때 항공기술직에서와 또 운항관리직에서는 관련 전공자 우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공 무관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에서도 역시 공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일반직과 영업서비스, 공항 서비스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우대 전공 살펴보시면 모두 전공 무관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우대 사항으로는 외국어 능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접수 기간 살펴보겠습니다. 4월 5일 금요일까지 오후 6시까지 서류 접수 받고 있고요. 서류 전형에 통과한 분들은 직무 적성 검사와 한자 검사, 또 1차 면접에서는 역량 면접과 집단 토의를 치르게 되고요. 2차 면접으로 넘어갈 시에는 인성 면접, 그리고 건강 검진을 거쳐서 최종 합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직무 적성 검사와 함께 한자 시험을 함께 보고 있으니까요. 이때 함께 겹치지 않도록 이 시험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나 그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번 상반기 합격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혼돈의 카오스네요. 굉장히 또 키가 작아진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 금호 아시아나그룹 항공 계열사 채용 공고를 보고 오셨는데 일단은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금호 아시아나그룹 항공그룹 부문만의 채용 전형 특징이 있다면 이제 좀 이름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일단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요.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었던 롯데처럼 그룹 차원에서 채용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항공 분야만의 차별화된 전형이 있느냐 그런 거는 딱히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네. 그룹 차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호 아시아나 그룹 채용의 대표적인 특징 제가 봤을 때는 한 2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던데요. 네. 첫 번째는 서류 전형에서요. 직무 중심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보인다라는 측면입니다. 뭐냐면 그 이력서를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이미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력 사항을 입력하는 칸에 이런 가이드가 있어요. 아르바이트나 행정, 조교 등의 경력은 입력하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무와 크게 상관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카페 아르바이트나 혹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썼던 뭐 행정실 아니면 연구 조교 이런 경험은 쓰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이 가능한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때까지 많은 구직자분들이 본인의 경험을 어필하면서 이런 아르바이트 경험들을 쓰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을 지원하실 때는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칸이 없기 때문에 본인과 어떤 직무에 그 연관도를 아르바이트나 여러 가지 경험들의 연관도를 녹여서 자기소개서에 집중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스크린에서 봤듯이 인적성 시험에서 여전히 한자 시험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요즘에 직무 중심의 채용을 표방하면서 인적성 시험에서도 직무와 조금 연관도가 떨어지는 그런 과목들을 제외하는 추세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 GSAT에서 작년부터 상식 과목을 안 보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뭐 이미 폐지되긴 했지만 HMET 전형, 현대자동차 전형에서도 그 한국사 전형을 폐지를 했었어요. 가까운 그 과거에. 그래서 이러한 기조들을 봤을 때 그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여전히 독특하게 한자 시험을 보고 있다라는 게 특징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그 한자 시험 실시 이유를요. 물론 이제 직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가 그 한자 문화권인데 많은 지금 그 젊은 친구들이 한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실 때문에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업만의 철학도 함께 이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철음쌤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 많이
작성하는 친구들이 어려워할 게 뭐냐면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거나 직무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직무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지금 지원할 때 보면 일반직이나 영업 서비스, 공항 서비스처럼 직무를 묶어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되면 친구들은 이제 혼란의 카오스예요. 들어가면 1지망, 2지망을 적기는 하지만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희망대로 쫓아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역량과 능력을 보고 배치를 또 다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무에 따라서 1, 2년 순환 직무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될지 되게 난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작성할 때 직무를 좀 가이드를 작성하되 너무 그 직무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나는 열정이 있고 이 산업에 되게 좋다라는 것도 같이 어필해 주시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대형 항공사 FSC에 속하고 또 그리고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은 저가항공사이죠. LCC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 물론 뭐 항공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 알겠지만 이 기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SC와 LCC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각각의 무엇의 약자인지만 알아도 쉽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SC는요, Full Service Carrier, 즉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기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LCC는 로우 코스트 캐리어,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이 목적인 그런 항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고 그 운항 기간 동안 우리가 타고 있는 그 시간 동안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앉아서도 더 오래 그 먼 거리를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즉 단거리 노선뿐만 아니라 중장거리 노선까지 조금 더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으면서 운항이 되는 것이 이 FSC, 보통 우리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라고 불리는 대형 항공사고요. LCC는 일단 말 자체에서부터 서비스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대신에 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좀 불편할 거잖아요. 짧은, 상대적으로 좀 짧은 노선에 저렴한 가격을 조금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고객들을 노린 그런 항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가장 최근에 2월 말에도 추가적인 그 LCC 면허 취득한 기업들도 3곳이나 있는 만큼 LCC 업계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격만으로 차별화를 두기는 쉽지 않은지 많은 이제 LCC 회사들에서 그런 서비스를 좀 도입을 하겠다라는 모습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이 업계들 분석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원 쌤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마쌤 말씀대로 진짜 많이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운수권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면 운수권을 취득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 사실 항공이라는 게 오늘 제가 기분이 좋아서 뭐 영업해가지고 유진 아나운서 제가 항공기 띄울게요 해서 띄울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정부와 정부 차원에서의 약속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부와 정부 차원의 항공 약속을 어떻게 체결하는지를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운수권 제도 합의 그리고 오픈 스카이 형태로 나눠질 수 있어요. 운수권 제도 합의라는 건 뭐냐면 서로 보내는 거를 횟수, 시간 이런 걸 굉장히 제한하는 거고 그리고 오픈 스카이는 되게 확대해서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조금 더 많이 유해진 건데요. 현재 이제 운수 합의를 하는 그 나라를 보면 중국이 있고요. 오픈 스카이라는 쪽은 보면 2007년부터 이제 항공 자유화 협정으로 일본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나라만 들어도 느끼시겠지만 일본은 굉장히 우리가 좀 편하고 자유롭게 항공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다닐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조금 덜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운수권이 정부 안에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오픈 스카이가 확대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운수권 합의 자체도 좀 확대되면서 원래는 저가 항공사에서는 운수권이 없었던 게 뭐 생기기도 하고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분은 점점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완전 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구분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쌤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아까 뭐 좌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LCC에서도 뭐 좌석이 똑같았던 게 좀 비즈니스라든지 구분이 조금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너무 저가, 뭐 대형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그 회사의 가치를 바라보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서비스가 변화되는 환경이나 운수권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항공업계 전반을 좀 지원하려는 취준생들한테는
희소식일 텐데 채용 규모를 이번에도 많이 뽑는지 그동안은 좀 많이 뽑아왔거든요. 이번에 규모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올해도 역시 그러니까 다른 업계들 예를 들면은 뭐 식품이나 유통 굉장히 어렵다, 오프라인 매장에 사람들이 안 온다, 그래서 많이 뽑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다른 업계에 비해서 네. 항공업계는 조금은 우리 그 취준생분들에게 좀 희소식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많이 뽑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올해도 또 많이 뽑는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 FSC라고 했었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서 각각 4자릿수 그리고 3자릿수대 후반의 인원을 채용하면서 지금 이 높은 채용의 문을 굉장히 활짝 열어젖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발맞추어서 우리 LCC 그 항공사들 조금은 작긴 하지만 그래도 2자릿수 혹은 3자릿수대 초중반으로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아시아나항공, 그 아시아나 그룹의 계열사들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아시아나항공은 총 776명을 올해, 그러니까 상하반기 합쳐서 뽑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해 그리고 재작년 다 합쳐서 각각 500명씩 뽑았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난 수치죠. 네. 근데 이제 이건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4급 대졸 공채 신입 채용도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캐빈 승무원 전형이라고 보셨을 거예요. 그런 승무원, 일반적인 승무원을 뽑는 그 인원들이랑 그리고 5급 뭐 인턴 전형으로 보통 많이 채용을 하는 항공 정비직 이런 인원들까지 모두 합쳐서 올해 776명이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지난해 500명보다는 훨씬 더 증가된 수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어부산은 올해 250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재작년에 283명, 작년에 365명에서 올해는 조금 줄어든 수치네요. 네. 근데 하지만 이 영향이 뭐냐면 2017년도에 좀 공격적으로 신규 항공기를 5대나 도입했을 때 그렇게 늘어났었던 수치고요. 지금은 네. 조금은 그 신규 항공기 도입을 3대로 조금은 축소하면서 채용 규모 역시 약간은 감소하지 않았나. 그래도 3자릿수니까요. 우리가 무시 못할 채용 규모고요. 네.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랑 비슷하게 13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규 항공기는 2대 정도 도입 예정이고요. 여기서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에어부산이랑 에어서울이랑 우리가 신규 그 채용 규모를 결정하는 항공기 대수는 한 대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채용 규모가 2배나 차이가 나지 하는 궁금증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물론 이제 그 신규 항공기 대수는 한 대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에어 부산이 에어 서울보다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뛰어든다. 조금은 비즈니스 다각화를 모색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LCC 항공사 중에 최초로 이 에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김해공항에 공항 라운지를 또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또 기타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도 굉장히 유료 서비스를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는 추세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LCC 그 기업들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이런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고 있는 모습을 봐서 네. 아마 신규 항공기 대수는 한 대 차이지만 그만큼 그 부수적으로 더 많은 사업 분야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 그 채용 규모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 항공 계열사의 상반기 채용에 있어서 지원자들이 주목해야 할 직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이번엔 철험쌤이 짚어주시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무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할 때 지금 일반직, 영업 서비스, 공항 서비스 그리고 그 항공 기술직, 운항 관리직이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항공 기술직과 운항 관리직은 내가 한번 지원해 볼까 정말 희망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전공이라든지 기술을 가진 친구들의 지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일반직과 영업 서비스, 공항 서비스를 두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시아나 항공에서 특히나 특기 사항에서 뭐 변호사, 회계, 세무, 노무 관련 자격증을 우대한다. 그리고 통계, IT 관련 전공자를 우대한다라는 전공자 우대가 굉장히 두드러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지원을 조금 하시는 것도 참고해서 지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IT 관련 전공자를 우대한다. 그리고 그 에어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외국어만 이렇게 지칭해서 딱 나왔거든요. 이거를 뭐 전공자 우대를 꼭 전공자가 지원해서 뽑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전공자 우대 자체에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채용 규모도 있지만 지원하실 때 본인의 이제 원하는 직무라든지 그리고 그 전공 우대를 조금 고려해서 지원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일반직이나 영업 서비스나 공항 서비스가 겪지 않은 그 산업이나 기업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다 똑같은 얘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인지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항공기 전반적으로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안전과 관련한 게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직무랑 좀 연결을 해서 어필하는 게 더 좋을까요? 어떻게 좀 전략을 짜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번에 그 공고 열린 걸 보시면 아시아나항공에 그 항공 기술직이 있어요. 근데 요 직무가 뭐냐면 우리가 항공기 그 정비와 관련된 일을 그 담당을 하는 직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잇따른 항공기 어떻게 볼까요? 사고라고 할까요? 그런 이슈들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의, 그러니까 대중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이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그 항공사 세계사는 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보잉사의 항공기를 뭐 보유하거나 혹은 뭐 임대해서 운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중들의 높아진 관심도 그리고 업계에서도 기업에서도 이걸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술직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안전 그리고 정비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기소개서 혹은 면접 때 질문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요거 숙지를 하고 본인의 의견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2부에서 노무사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긴 하겠지만 아시아나 항공사 일반직 직무에서 보면 노무 관련 자격증을 우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에서 뽑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혹은 그러니까 노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냥 기업 내에 들어가면 우리 그 본사 경영지원 쪽이랑 이제 보통 노조 쪽을 담당하는 그런 그 사이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본인이 어느 포지션을 지원하셔야 되는지. 그래서 조금은 이런 인사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그러니까 일반직이라고 해서 그냥 전 일반적으로 일을 잘합니다가 아니라요. 내가 특화된 노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잘 살려서 우리 기업 내부적인 그런 유기적인 조직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어필을 하겠다라는 식의 세분화된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회가 된다면 2부에서 또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금호아시아나 그룹 서류 전형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자소서 난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람쌤 보시기 어떤가요? 사실 난이도가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제 기준은 뭐냐면 정말 낯선 항문이 나왔다. 낯선 문항 항문 죄송합니다. 만우절이라 죄송합니다. 스윗하게 하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네. 아침부터 죄송. 낯선 문항이 나왔다의 기준이거든요. 네네. 굉장히 낯설다, 당황스럽다. 제 기준의 자소서 난이도는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낯선 문항을 접할 경우 다시 작성해야 되거든요. 경험이나 생각을 다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지금 작년과 뭐 전에 출제됐던 문제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제가 다만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할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무를 포함해서 묻거든요. 그럼 이 직무를 선택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서 조금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 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으나 본인이 직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에 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하나하나 항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역시나 지원 동기가 나왔고요. 500자 이내로만 써서 그렇게 글자 수에 대한 압박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지원 동기 어떻게 써야 될까요? 뭐 이거 계속 다루니까요. 아실 거예요. 저는 좀 쓰지 말자라는 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내가 단순히 지원하는 항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봤는데 너무 좋아서 좋아서.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좋아서 지원하니까 나도 거기서 한번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지원한다. 롯데로 돌려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가레트를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지원한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도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된다라고 당연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 회사 선택 기준에 지원항공사가 부합하기 때문에 지원한다. 요 논리입니다. 근데 요 자체가 틀린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대목은 그 선택 기준이 너무 포괄적인 데 문제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성장하는 회사에서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성장을 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나도 성장을 추구하고 아시아나항공도 성장을 추구하네. 우리는 같이 성장을 추구할 수 있어. 지원한다. 이런 논리를 많이 펼치시는데요. 이게 네.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업에 대한 로열티가 떨어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모두 다 성장을 추구해요.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을 빼고 다른 기업을 그 이름 넣었을 때 말이 된다고 하면 이 아시아나항공만의 지원 동기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이 항공업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하시고요. 그 항공업 내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그 계열사가 어떠한 위치 혹은 역할, 강점들이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조금 더 구체화된 여러분들의 회사 선택 기준과 맞닥뜨리게 교집합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2번 문항이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는 항목인데요. 네. 어제 제 동생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이 입사 후 포부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뭐 구체적으로 뭘 적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던데 어떤 걸 적어야 할까요? 일단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실 때는 저는 두 가지를 꼭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직무인으로서 그 회사 사람으로서의 목표가 하나는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회사 사람으로서 사람 이외에 개인적이지만 회사와 연결고리가 충분히 있는 자기계발 의지를 같이 보여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회사 들어와서 이렇게만 살 거예요 라는 이 회사에 딸려가는 수동적인 인재 플랫폼의 목표는 더 이상은 능동적인 인재에 어울리지 않거든요. 우리 많은 회사들이 이제는 내가 여기에 뼈를 묻을게요 하면 회사들이 더 부담스러워요. 아, 됐어, 괜찮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업혀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내가 이 직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이 직무에서 직무 플랜을 가지고 있대. 이 직무를 하면서 내 자기 개발도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느낌으로 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과 자기 개발 의지가 있는 또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능동적인 인재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직무 얘기 그리고 또 직무와 약간은 수반되는 자기 개발 의지를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이 2번을 쓸 때 네네. 많은 분들이 좀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목표를 정확하게 수립을 하고 그 계획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쓸 때 너무나 아까 1번처럼 당연한 이야기. 그러니까 회사 직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꼼꼼하게 일하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일하겠습니다. 계획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그 비단 목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로만 500자가 채워지는 걸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는 것 한 번만 더 좀 짚고 네.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제 동생도 사실은 ROTC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입사 후 포부에 국가에 충성하겠음 이렇게 쓴 거예요. 혹시 그거는 이제 당연히 군인으로서. 군인으로라면 당연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은 당연히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 외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 그거죠. 어떻게 인간으로서 제가 숨을 열심히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동생분 꼭 자소서를 고쳐서 네. 유진 씨가 네. 검열을 해야겠네요. 네, 제가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번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맞쌤이 중요하다고 하셨던 그 직무 중심, 직무 역량을 어필해야 되는데 세 번째 항목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요? 이 3번 같은 경우가 그 우리가 500자를 써야 되는데 물어보는 게 2개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듯빠듯하게 써야 되는 대표적인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은 저는 제가 봤을 때 경험이 한 2가지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문제를 보셨을 때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의 경험 첫 번째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가 한번 첫 번째 사례로 나오고요. 네. 그러면 관심을 가졌으면 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본인의 역량 준비 과정과 관련된 경험 두 번째 요런 흐름이 좀 잘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또 실수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아 역량을 쓰는 3번 500자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강점을 하나 잡아서 직무와 연관된 강점을 키워온 사례 하나 500자 사례로만 그냥 채워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를 그렇게 만약에 작성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는 단계적으로 내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관심을 키우고자 특히나 역량을 키우고자 준비를 했는지 이 흐름이 안 보입니다. 그냥 어떤 문제 상황에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역량을 키웠어요라고 하면 정리하면 3번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3번을 작성하시기 전에는 문제를 한 번 더 읽고 꼭 작성하시는 거를 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2개나 남아가지고 네. 빨리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4번 항목을 보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를 작성하고 어떤 경험들을 선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4번은 전형적으로 인성을 물어본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왜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가치관을 많이 물어봐요. 왜 그런 목표를 세웠어? 왜 어려웠어? 왜 어떻게 극복했어? 약간 이런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목표 왜 설정했니? 목표 남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설정한 거. 왜? 목표 왜 그게 어려웠니? 그게 왜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왜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본인의 생각을 진짜 디테일하게 정리해야지 결과 위주, 팩트 위주로 적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난해할 수 있는 뭉뚱그려져 있는 둥둥 뜨는 자소서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문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말씀이 좋아하는 why, 왜를 네, 또 제가 좋아하는 짚어주셨는데 5번은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윤리 도덕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나 희생을 감수하고 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작성해라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거는 빠르게 그냥 팁을 드릴게요. 네. 여기 쓰실 때 뭐 도덕적인 신념, 윤리적인 신념 이거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개인적인 걸 쓰셔도 되고 뭐 조직 내에서의 가치관을 쓰셔도 되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손해나 희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네. 그래서 내가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한 내용이 너무 사소하고 개인적이고 내 내적인 것, 기분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나의 신념이 어느 상황에서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친구가 나한테 와서 제가 지금 관심이 있어하는 나 지금 살 빠지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건 이제 친구의 기대는 조금 그래도 말이라도 해주길 바란다는 식으로 물어봤을 텐데 내가 봤을 때 난 거짓말을 못해. 빠지지 않았어라고 하면 그 친구가 삐져서 돌아가고 그때 나는 그럼 난 착한 거짓말이라도 할 걸 마음속으로 굉장히 좀 아쉽다 이런 내용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신념을 지키고자 나의 어떤 그런 기분을 희생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글쎄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지원자의 어떤 강점을 생각해서 뽑아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되는 그런 희생이나 손해와 같은 내용은 구체적인 것 예를 들면 뭐 면접 기회를 놓쳤다라든지 혹은 금전적인 이익을 포기했다라든지 등의 내용이 나온다면 훨씬 더 뚜렷하게 여러분들의 글이 완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쌤 살 많이 빠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듣고 싶어서 일부러 예시로 좀 들었습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자소서를 작성할 때 금호 아시아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영업 서비스, 공항 서비스 이렇게 묶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서 네. 자소서를 작성할 때도 이렇게 묶어서 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묶어서 작성하면 아까 말했듯이 둥둥 뜨는 자소서가 돼요. 뭔 말하는지 몰라. 자기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는 둥둥 뜨는 자소서가 되기 때문에 직무 하나 정해서 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5번 문항 제가 하나 확실한 건 저렇게 개인적인 것도 안 되는데 세상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나 단체에 피해를 줬어.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피해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너무 커도 안 된다는 거 좀 주의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쌤이 특징 중에 하나로 꼽아주셨던 게 인적성에서 한자 시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네. 비중이 큰지 또 지금 다른 회사들은 인적성 한자를 안 보는데 이 기업만을 위해서 한자를 준비하기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저도 예전에 취업 준비할 때 여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시험을 봤었습니다. 네. 그때도 네. 한자를 봤었고요. 몇 년째 계속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한자가 뭐 물론 이제 당연히 그 평가에 반영이 되니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의 철학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한자만을 위해서 정말 지금부터 올인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렇게 효율적일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제가 풀어봐서도 알지만 3급 수준 일반 그 뭐 업무내 지능의 시험에 3급 수준의 그 한자가 나오고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시험의 그 한자의 한자 수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아침에 공부한다고 단기간 내에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걱정하는 거. 그럼 나는 이제 한자에 대한 뭐 어느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거 시험 보러 갔을 때 저도 사실 한자에 대한 베이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정말 서류 전형 발표가 나고 합격했네. 한 3, 4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금호아시아나그룹 그 인적성 책을 구매를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한자를 주로 좀 풀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 형식으로 나온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정도만 우리가 파악하고 가면 나랑 똑같은 경쟁자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풀었을 때 나왔던 문제들이 주로 사자성어와 관련된 문제들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문제를 잘 보면 이 4개의 한자 중에 하나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자 몰라 포기할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문제를 한번 읽어보는 정도의 노력까지는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면접 전형도 보겠습니다. 면접은 어떤 식으로 치러지고 또 어떤 점을 주로 평가하게 되는지 철험쌤이 짚어주시죠. 네, 실제로 이제 1차, 2차로 나눠지는데요. 1차에서 뭐 토론, 그리고 이제 그 직무 면접하고 2차에서 인성 면접으로 나눠지게 돼요. 근데 토론 전반적으로 금호아시아나 얘기는 딱딱하지 않아요.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딱딱하게 진행하진 않는데 다만 자소서 쓸 때 자소서나 말의 논리의 앞뒤가 안 맞으면 꼬리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람이 꼬리물기가 들어오면 이미 얼굴이 빨개지면서 영혼이 살짝 업되더니 약간 혼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본인이 자소서 쓸 때 내가 자소서를 쓴다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결함이 없는지를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면접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리고 토론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막 발언권을 잡고 내가 여기서 눈에 띄려고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한마디를 논리 안에서 묵직하게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논리로
편안하게 푸는 방법을 연습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면접 팁까지 다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를 좀 짧게 들어볼까 합니다. 마쌤이 먼저 얘기해 주시죠. 그 항공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때 예를 들어서 경험을 물어본다고 하면 그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어학연수라든지 해외 많이 나갔다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어필을 하셔서 쓰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런 교환학생으로 간 국가 혹은 해외 뭐 워홀로 갔었던 그 국가에 우리 항공 노선을 취향했을 때 어떨 것 같냐? 너가 있어봤으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강점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니? 라는 식으로 항공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많이 물어본다고 하니까요. 단순히 내가 영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공항 서비스를 알고 있습니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여행업, 그 항공업과의 그 접점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좀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철험쌤의 신의 한 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많이 고스펙자가 몰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은 항공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나무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숲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스펙을 갖고 있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막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될까라고 위축되지 마시고 일단 쓰시고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컨설턴트 그리고 커리어 컬리지의 이철원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접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특별 코너 잡초대석에서는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 분을 모시고 공인 노무사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고정!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약 260억 개.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시간 최소 500년. 지구도 한 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한국 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김건우 주무관님이 계시는 광주부터 들러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센터 김건우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전남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고용복지 플러센터 구인 발굴팀에서 새롭게 발굴한 사업장입니다. 전남 장성군 동안농공단지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및 냉장고용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RTM입니다. 자동차 부품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주조원 10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및 경력 모두 무관하고 주조 기능사 보유한 현역 입영 대상자 병역 특례도 가능합니다. 급여는 연 3,2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접수 마감은 4월 말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자동차 부품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주조원 총 10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 무관하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채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4월이 되니 본격적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공공기관을 필두로 채용 설명회 및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 전남 지역 인재들에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 준비 방향 안내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2019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 설명회가 2019년 4월 4일
목요일 10시부터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개최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으로 주최하고 강주광역시,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노후천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13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기업 등 총 45개 기관이 참여하여 기관별 채용 요강 소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기반 채용 방법 소개, 오픈 캠퍼스 소개, 지역 인재 취업 사례 발표 등의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강주 전남 지역 소재 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알찬 정보를 습득하여 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주 지역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채용 설명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뉴페이스입니다. 남양주 고용센터의 고영선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일자리센터 고영선입니다. 네, 앞으로 남양주의 다양한 구인 소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남양주시 진저구 봉현로에 소재한 강소기업인 주식회사 코아테크에서 아크릴 해외 영업직 1명을 모집합니다. 코아테크는 독보적인 코아글래스 후판 제작 기술을 가진 세계 4번째 기업으로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입니다. 그리고 경력은 무관하며 영어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연봉은 3천만 원 이상으로 능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하고 연말 성과급이 별도로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26일로 지원 의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남양주 일자리센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경력 무관하게 해외 영업원 1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남양주시 강변북로에 위치한 한올 INC에서 사무원 6명을 채용합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독자적인 제품 개발로 인터넷 및 홈쇼핑에서 제품 판매하는 업체로 직종은 웹 디자이너, 영업직, 온라인 MD이며 경력은 신입도 가능하고 연령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급여는 연 2,40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조정 가능합니다. 해외 박람회 참여 등 자기 개발 기회가 많으며 직원 카페가 있어 근무 환경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지원 의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남양주 일자리센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학력과 경력 무관한 구인권으로 사무원 총 6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 꼭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앞서 예고해드렸던 잡초대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취업시장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꿈꾸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국가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국가 자격증 중에서 공인 노무사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민경현 차장님 그리고 박경중 노무사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월요일 굉장히 힘든 날인데 여기까지 발걸음 해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처음에 두 분 중에 누가 노무사인가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아마 취준생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본인 소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현 차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인노무사 시험 출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경현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박경준 노무사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공인노무사 시험을 합격해서 수습증에 있는 27기 공인노무사 박경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인노무사 국가 자격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두 분이 조금 더 긴장을 풀어주시고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공인노무사란 직업이 어떤 건지 현직 노무사이시고요. 작년에 합격을 해서 지금 수습을 하고 계시다는 지금 모습도 굉장히 앳돼 보이거든요. 굉장히 더 생생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노무사님이 직접 그 노무사란 직업에 대해서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공인노무사는 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전문가를 말하는데요.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노동 관련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스스로 해결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노무사의 노동법률 상담을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노동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알파고 같은 깔끔한 답변이 나오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전문직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긴 했지만 네. 공기인 노무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자격증 정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요. 차장님께서 공인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공인노무사 시험에 특별한 응시 자격은 없습니다. 물론 뭐 결격 사유 같은 게 있긴 한데 결격 사유에 해당되시는 분은 거의 없고 네. 뭐 특별한 결격 사유만 없으면은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네. 그렇지만 노동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인사 노무 관리와 같이 사회 현상을 동시에 다뤄야 되는 직업의 특성상 적성에 맞지 않는 분들은 공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공인 노무사라는 직업이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직자로서 솔직하게 지금 직업 환경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일단 노무사 자격증을 보유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직업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양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어서 워라밸을 중시할지 고연봉을 중시할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제 자율성이 보장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이 이제 존재합니다. 이제 근로자 및 회사의 자문 시에 자신의 말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법률 및 판례를 꾸준히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박경준 노무사님은 워라밸을 중시하시는지 아니면 고연봉을 중시하시는지? 일단은 이제 워라밸을 일단은 워라밸을. 깔끔한 답변이네요, 역시. 지금 수습증에 있다고 하셨는데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그럼? 네. 지금 이제 1월 달에 집체 교육 받고 지금 이제 수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얼마 안 되셨네요. 그러니까 네. 햇병아리. 노무사 햇병아리이신데 자격증 취득 후에 구체적으로 어디서 일하게 되시는지도 현직 노무사로서 소개해 주시죠. 노무사 시험 합격 후에는 이제 집체 교육 1달, 실무 수습 5달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실무 수습은 일반적으로 노무법인에서 실시하게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개업학교 수강을 통해서 이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제 실무 수습을 받지 않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실무 수습을 받고 계속해서 법인에서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직으로 기업 인사노무팀에 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노무사로서 워라밸이나 고연봉 중에 하나를 또 뭐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박경준 노무사님은 이제 워라밸을 중시하시기 때문에 민경영 차장님한테 이 노무사의 연봉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그 연봉 수준은 정말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요새 전문직이 다 그렇지만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개척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시장을 어떻게 개척하냐에 따라서 연봉은 천차만별입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는 뭐 연봉 한 3천만 원대 수준에서부터 뭐 능력에 따라서는 본인이 노무법인을 설립하셔서 뭐 수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전문직들의 특성이 다 그렇지만 비교적 안정된 수입을 가지면서도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서 또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또 평생 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공인노무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격증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공인노무사 시험은 크게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이 나눠집니다. 네. 그리고 또 3차 시험 면접까지도 있는데 3차 면접 시험은 대부분이 다 합격을 하시고요. 네. 그럼 1차 시험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은 크게 6과목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네. 노동법 1, 노동법 1은 보통 이제 근로기준법 쪽이 좀 비중이 높고요. 노동법 2는 이제 그 노조법이라고 하는 노동조합 노사관계 조정법 그쪽에 비중이 높고 네. 그리고 민법, 사회보험법, 그리고 영어는 어학성적으로 대체하게 되고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는 경제학 원론과 경영학 개론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 각 과목 딱 25문항씩이고 객관식 오직 택일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어서 2차 시험이 있는데 2차 시험은 논술형이고 이틀간 치러지게 됩니다. 노동법이 150점,
인사노무관리원이 100점, 행정쟁송법 100점,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에서 한 과목 100점을 선택해서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시험은 면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첨언을 하자면은 네네. 그 1차 시험, 2차 시험 모두 그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네. 2차 시험의 경우 최소 인원 합격제를 도입하고 있어서 최소 합격 인원 300명이 적용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최소 합격 인원 300명 기준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네, 이게 뭐 굉장히 공부해야 될 게 많아 보입니다. 노동법에 민법에 보험법에 이런 게 있는데 네. 당연히 좀 난이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어떤가요? 예, 일단 1차 시험은 비교적 쉽게 합격을 하신 편입니다. 네. 하지만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2차 시험에서도 보게 되는 노동법 등을 잘 준비해 두시면은 2차 시험을 좀 비교적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편이고요. 네. 그 영어 같은 경우는 토익 등 공인 어학 성적으로 대체가 되는데 일부 분들은 시험을 볼 때까지도 영어 성적이 준비가 안 되셔서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그 공인 어학 성적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시험이 이제 진검승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보통 2차 시험을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음. 2차 시험에서 노동법은 그 실제 공인 노무사가 실무에서 접하게 되는 그 깊이 있는 사례 문제가 출제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판례까지도 평소에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해보시면서 왜 이런 판례가 나왔고 왜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덧붙이자면은 과거에 비해서 공인노무사 시험의 최소 합격 인원이 좀 늘었지만 응시 인원은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난이도가 쉬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충분한 준비를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험에 관해서는 차장님과 함께 살펴봤는데 현직 노무사 박경준 노무사님이 네. 실제로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합격을 하셨어요. 저랑 동갑이시거든요. 정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고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는지 실제 경험해봤으니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인노무사 시험은 이제 기출 문제만 보고 합격하기가 힘든데요. 이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응용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험 준비를 오래 한 수험생들의 경우 학원에서 모의고사는 항상 합격 점수가 나오는데도 실제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모의고사 성적에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를 꾸준하게 이제 시험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이제 1차와 2차 시험 동시 합격을 목표로 하는 동차 수험생들이 많은데요. 이제 1차를 시험을 치고 나서 당해년도 이제 2차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 절대 안 될 것 같더라도 2차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이제 2차 시험을 실질적으로 경험해봐야 혹여나 동차에 실패하더라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고 1차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제 혼자 공부해도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지만 2차 시험은 학습량이 방대할 뿐 아니라 논술형 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독하기 힘듭니다. 이제 그렇게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학원이나 그룹 스터디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몇 달 전부터는 신림동에서 모의 시험이 매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에 사는 수험생들은 단기간 방을 구해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박경준 노무사님은 몇 년 정도 준비를 하셨죠? 이제 2년 정도 시험을 2년. 준비했습니다. 보통 다 그 정도로 준비를 하나요? 평균 한 2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막 노량진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서 네. 다 좀 세상과 연을 끊고 2년 정도 정말 몰입해서 해야 합격을 하는 편인지 아니면 더 빨리 하는 경우도 있나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1년 정도 합격하는 사람도 있는데 평균은 한 2년 정도 평균 되는 것 2년.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뭐 동차 합격, 동차생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말인지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제 1년에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한꺼번에 합격하는 경우를 이제 동차생이라 하고 1차를 합격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합격하는 경우에 유예로 합격한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를 합격하고 나서 2차에서 떨어지면 예.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음 1차 시험을 붙으면 당해년도 2차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해에는 1차 시험이 면제가 되는데요. 이제 그때도 이제 불합격하게 되면 그 다음해에는 1차 시험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 한 해 안에 다 예. 합격을 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본인의 역량을 따라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군이라고 해서 응시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보시기에 공인 노무사라는 직업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각종 직업에 대한 그 전망 같은 걸 보면은 일부 그 전망에서는 그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좀 일부 전문직들이 좀 다소 현재보다 어려워질 거다 그렇게 전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격증의 가치가 나아진다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향후 10년 후라고 하더라도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분은 없는 분은 당연히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전문직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년퇴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른 직업들은 어느 정도 좀 일하다 보면은 그 언제 나가냐의 차이지 그 직장에서 나가줘야 되는데 공인노무사는 정년퇴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현실 생각할 때 그 매우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공인 노무사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 또는 앞으로 이 자격증에 대해서 준비할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말씀을 해야 도움이 될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현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인노무사 시험에 선발 인원도 늘었지만 그 접수한 인원은 더욱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그 응시생들이 점점 늘어난 이유는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그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그 공부를 하신다면은 그 다 어차피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명 공부하시다 보면은 슬럼프라고 하는 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슬럼프에 빠지시라도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시다 보면은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많은 기회를 가지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경준 노무사님 지금 수습 기간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햇병아리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노무사 일을 하게 되면서 네. 포부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좀 이런 노무사가 되고 싶다. 이런 포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본에 없죠, 이게. 예, 노무사로서 한 획을 한번 그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획을 그으실 건가요? 짓궂습니다, 저희가. 아, 예. 노무법인 대표로서 이제 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러면 있습니다. 워라벨이 아니라 연봉을 고연봉을 좀 추구하시는 건가요? 워라벨은 어디 갔죠? 법인 대표가 돼서 이제 워라벨을 중시하겠다. 예, 그런.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가 자격증 중에서 공인 노무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민경현 차장님 그리고 박경준 노무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접종보도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저희가 차 코치님과 함께 금호그룹 공채 지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